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제게 참 고마운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그 소중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남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동생 태어나고 6개월도 안 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가 제가 3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을 나이였죠. 그때부터 할머니와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도와주는 친척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오래 사셨던 할머니께서는 부모님과 저희가 살던 집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부모님 보험금이 나왔다지만 세 식구게다가 손이 많이 가는 남자애 둘을 키우기에는 솔직히 택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연세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돌쟁이 동생과 저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일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건물을 청소하는 일이었죠. 매일 아침 8시에 저희를 어린이집 내보낸 후 9시부터 4시까지 할머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시에 저희를 데리고 마트에 한번 들렸다가 집에 같이 가셨고요. 할머니를 떠올리면 항상 할머니의 뒷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뒷짐을 지시고 마트에서 장을 본 검은 봉다리를 드시고 집으로 가는 오르막길을 오르시던 그 뒷모습이요. 봄이고 겨울이고 항상 같은 뒷모습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이 왜인지 쓸쓸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께서는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그래도 할머니가 일을 하긴 하는 거라면서 돈을 안 줬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기초수급자로 급식은 공짜로 먹으면서 다녔지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죠. 저희 정말 가난했거든요. 초반에는 부모님과 살던 집에 살았지만 그 집의 월세를 감당하기에는 많이 버거웠습니다. 방 2개짜리 빌라라서 비싼 월세도 아니었지만 그마저도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년 만에 저희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원래 살던 빌라의 집주인분이 이삿날에 나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셨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마주칠 때마다 저와 동생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던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된 집은 계단을 100개쯤 올라가야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고작 4살, 동생은 2살 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를 이고 지고성을 냈다 달랬다 하시며 그 계단을 매일 오르셨습니다. 집은 또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요. 좁고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하도 많이 봐서 놀랍지도 않았죠. 열악한 환경은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어컨은 저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 꿈도 못 꾸고 고장나서 덜덜거리는 선풍기 한 대로 그 길고 더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전기세가 무서워 밤새 틀지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손부채질을 받으면서 잠들기도 했었죠. 보일러도 제대로 안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도 납니다. 동생은 매일 밤 춥다고 울기까지 했고 다같이 두툼한 점퍼를 두르고 양말도 3겹을 신고 얇은 이불 두꺼운 이불을 총동원해서 덮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찬기가 사라지질 않아서 겨울 내내 동생과 저는 콧물을 달고 살아야 했죠. 부족한 환경의 할머니께서는 무릎이 많이 아프셨는데도 항상 병원에 가지 않으시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 아픈데 왜 병원을 안 가요? 왜 맨날 파스만 붙여요? 이게 약이요. 이거 붙이는 게 병원 가는 것보다 나아. 병원 가면 주사 맞아라, 수술해라. 아주 골치 아파. 그럼 파스만 붙이면 안 아파요? 아프지. 아픈데 안 아프길 바라고 붙이는 거지. 그게 뭐예요? 이상한데. 오철이, 너도 크면 알 거요. 아니다. 아니야. 알면 안 되지. 우리 우철이는 평생 모르고 살아라. 뭘 알게 되는 건지
뭘 알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그냥 할머니 옆에서 파스를 붙이는 할머니를 구경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자라서였을까요? 저는 일찍 이철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그랬던 것이 제 동생이 엄청난 까불이었거든요. 떼쟁이에 까불이에 욕심쟁이에 보통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과자 사달라고 드러누워 버리는 동생을 보면서 할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시고는 하셨더랬죠. 저는 동생과 할머니를 보면서 잘해야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드러누워 버리는 동생 목덜미를 잡고 일으켜서 질질 끌고 가고는 했습니다. 그게 아마 8살 때였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일찍이 저는 세상을 알아버렸습니다. 남들과 다른 제 인생을 한 번도 한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있다가 없어 본 사람들만 그러는 거죠. 저는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뭔가를 누려본 적, 마음이 편안한 적, 여유 있어 본 적 등이 없었기 때문에 제 인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억울하거나 원통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저한테 낙인을 찍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장하면서도 딱히 뭔가 꿈꿔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꿈이 많고 하루 사이에도 몇 번이고 꿈이 바뀌는 게 당연한 초등학생 시절에도 제게 꿈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굳이 꼽아보자면 TV에 나오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보는 것과 따뜻한 밥과 푸짐한 반찬을 먹어보는 것 정도였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일을 그만하시는 것도 꿈이라면 꿈이었고요. 이렇듯 일찍이 철이 들고 세상을 알고 제 수준을 알게 된 저는 하루빨리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은 딱히 없고 그냥 뭐든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할머니가 덜 고생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없으니 돈이라도 벌어보자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공업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쪽에 관심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 단순히 빨리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고 가서 기술 배우고 19살 때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짜릿했습니다. 할머니께 생활비를 가져다 드리고 조금씩 저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없이 살아서 그런가 돈이 있어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금을 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돈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제게는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르고 살았는데 동생이 공부를 곧 잘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에서 2등을 하지 뭡니까? 저한테는 마냥 마트에서 과자 사달라 떼쓰다가 주저앉아서 울어버리는 어린아이였는데 밖에서는 제 할 일 잘하고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원 한번 보내줘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신기하면서도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아, 얘는 대학을 가야겠구나. 그리고 그 학비는 내가 벌어다 줘야겠구나. 그때부터 제 꿈은 동생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된 저는 다니던 공장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다른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러는 게 1년을 안 써줘요. 퇴직금 때문에요. 그래서 또 1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고 곧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게 된 저는 치킨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닭도 튀기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도 가고 그랬죠. 일은 고되고 위험했지만 그만큼 공장보다는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렇게 1년 일을 하니 동생이 수능을 받고 동생은 서울의 진짜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너네가 될 줄 알았어. 뭘 쫄았던 거야, 임마. 어휴, 장하다 이 자식. 고마워 형. 나 형 덕분이야. 형이 나 때문에 열심히 일하니까 나도 더 힘내서 공부했어. 진짜 고마워 형. 그리고 이제 형 하고 싶은 거 해. 이제는 나 때문에 살지 말고 형을 위해서 살아.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형도 꿈을 꿔봐. 뭐
조그만 게 뭘 한다고. 솔직히 그렇게 말은 했지만 동생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꿈을 꿔라니. 무슨 꿈을 꿔라는 건지 갈피가 잡히진 않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었죠. 그러다가 끌려가듯이 군대에 가게 되었고 군대에서 내내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군대라는 곳이 그렇듯이 제가 밖에서 치킨집 일하다가 왔다 니까 저보고 취사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릴 때부터 요리를 곧잘하기는 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우려고 한 거였죠. 전기밥솥은 초등학생 때부터 써봤고 라면이나 달걀은 1000번도 넘게 만들어봤고 간단한 된장찌개, 미역국, 나물 무침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군대는 많은 인원이 먹을 음식을 대량으로 해야 하는 거였기에 좀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요리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같은 취사병에 저보다 선임이 있었는데 그 선임이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저보다 10살 정도요. 그런데 그 선임이 밖에서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온 요리를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부대 사람들이 저희 취사병들을 엄청 예뻐했습니다. 군대 밥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냐면서 말이죠. 그때 요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감도 얻었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나가면 요리를 좀 해볼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얼떨결에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제대하고 일자리를 구하다가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장님하고 면접을 보는데 제가 취사병이라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점장님도 취사병 출신이시라면서 그러면서 주방은 관심이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양식은 아예 할 줄도 모르는데 괜찮냐고 하니 아무 문제 없다면서 안 그래도 주방 아르바이트생도 구해야 한다며 관심 있으면 주방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손님으로도 가본 적 없는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점장님도 제가 이 정도로 엉망인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저 스테이크 굽기가 웰던, 미디움, 레어로 나뉘어진 것도 처음 알았고요. 파스타 종류가 그렇게나 많은 것도 난생 처음 알았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식재료와 음식들의 이름에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저녁만 되면 수많은 가족과 커플들이 와서 한 끼에 10만원이 넘는 식사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님이 진짜 많네요. 이렇게나 바쁜데 왜 부럽냐. 저는 한 번도 이런 곳에 못 와봤거든요. 좀 부럽긴 해요. 너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월급 타면 동생이랑 할머니랑 와서 밥 먹어. 내가 서비스 팍팍 줄게. 언젠가 점장님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라고 못할 게 뭐 있냐는 말씀이 가슴속에 팍 꽂혔습니다. 그래,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지. 몇백만원도 아니고 특별한 날에 10만원만 쓰는 삶을 나라고 못 살라는 법이 있나. 그렇게 살아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배우는 주방일이 재밌었고 이쪽 일을 계속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단순히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저는 어느새 주 6일을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1년쯤 일을 하니 점점 욕심이 나더라고요. 매니저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점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니저 못할까요? 점장님, 매니저 왜? 관심 있어? 내가 전부터 말하지 않았나. 매니저 하라니까. 너 같은 애가 매니저 해야지. 헤이, 시험 봐. 정말요? 저 매니저 시험 봐도 돼요? 그럼 외울 거 많으니까 공부 제대로 하고 매니저 시험 보자. 그때 제가 다니던 곳이 매니저가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은 한두 달 공부를 요구하는 문제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공부를 난생 처음 열심히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해서 그런 거인지는 몰라도 공부가 그렇게 즐거운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잠자는 것도 있고 밤새서 공부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저는 매니저 시험에서 합격을 했고 진짜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진짜 신기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행복하고 벅찼습니다. 점장님께서 축하한다고 술 한 잔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 인생을 바꿀 만한 말씀을 하셨죠. 야, 우철아, 공부해라. 공부해. 공부요. 이제 공부 끝났는데 또 무슨 공부요. 대학 가라고 임마. 갑자기 점장님께서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학이라니요. 중학교 때 친구 몇 명이랑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 갔던 친구들 모두 이제 다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대학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살고 보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참 차이가 크더라.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가 그렇더라고. 실은 나도 고등학교 나와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나이 30에 공부했거든. 조금만 더 빨리 할 걸 싶더라니까. 너 임마 아직 20대잖아.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공부해. 매니저 달고 끝날 거 아니잖아. 나중에 점장도 하고 더 올라가야지. 대학 안 나오면 그것도 힘들더라. 그때는 솔직히 그 말 듣고도 돈도 없는데 무슨 대학인가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뒤쯤 본사 사람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새 지점이 오픈을 했는데 파견을 갔고 거기서 본사분을 뵙게 되었는데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일한 지는 얼마나 되었냐, 어디 지점에서 일하고 있냐, 언제 매니저 달았냐 등등 묻다가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대학 안 나왔다고 고졸이라고 하니까 아 하시고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뭔가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일하는 데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는데 고졸이라는 것으로 저를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다니 그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점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학벌 때문에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학점은행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니려면 계속 학교 오가면서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수업 들으면서 수업료도 그렇게 안 비싼 그런 학교가 있는 줄은 솔직히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동생과 할머니도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사를 따기 위해 일과 공부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하기는 했다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만 하고 집에 와도 녹초가 되는데 공부까지 하려니 피곤하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께서 타주시는 생강차 먹으면서 정신 차리고 자세를 꽂혀 앉고는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는 공부하다가 매일 새벽에 잠들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매니저 된 이후에 차를 한 대 뽑았었거든요. 파견도 많이 가고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갈 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점장님께 중고차 판매원분 소개받아서 좋은 가격에 상태 좋은 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차에 욕심이 있진 않아서 튼튼하게 굴러가고 연비 좋은 게 최고라고 생각했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계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조퇴를 하고 할머니 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죠. 그런데 제가 너무 급하게 움직였다 봅니다. 매장 주차장 나오는 뒷길로 나가는 골목에서 그만 옆 골목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부딪히기보다는 스친 정도이긴 했는데 차랑 차가 스치는 끼익하는 소리가 귀를 찔렀고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작은 사고조차 낸 적이 없었거든요. 당시만 순간에 딱 사고가 나버린 거였습니다. 작은 사고여도 사고는 사고였습니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되는 마음과 조급한 마음과 긴장된 마음이 엉켜서 머릿속도 하얘졌습니다. 상대 차주인 여자분도 차에서 내렸고 그분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잘못이 명백했기에 죄송하다고 하고 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상대 차가 살짝 긁혔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은 상대 차주분은 얼마나 긁혔는지 보겠다면서 차를 살짝 뒤로 뺐습니다. 앞 범퍼가 긁혔더라고요. 상대 차는 국산차 중에서도 조금 비싼 차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안 박은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상대 차주분이 엄청 착하셨거든요. 그 상황에 화를 한번 안 내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긁혔네요. 어디 찌그러지지도 않았고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어디를 가는 길이라서 정신이 없었네요.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수리비 나오면 꼭 연락주세요. 네, 그럼 제 연락처도 우선 알려드릴게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대 차주와 연락처를 공유한 후 일단 할머니께 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뼈에 금이 가서 반깁스를 하시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차려드리고 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와 동생과 저는 계속 같이 살았는데 동생이 취직한 직장과 제 직장에서 집이 좀 멀기도 했고 집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요. 고민하다가 제가 대출을 받아서 좀 더 여유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날짜 잡아두고 계약금도 넣어두고 대출까지 승인이 났었고요. 이사를 보름 정도 남겨뒀을 때라서 살림살이 사느라고 식비 아껴가면서 생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병원비에 자동차 사고라니. 할머니 병원비야 전혀 아깝지 않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난 돈은 너무 아까워서 제 자신이 안심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검색해보고 걱정하고 있던 중 사고 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상대 차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 받았는데 25만 원이 나왔네요. 네네, 정말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 안 하고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25만 원 나가지 않아도 되었을 돈이 나가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25만 원이 제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25만 원이면 이사가는 집 거실에 커튼을 맞출 수도 있는 돈이었고 세 사람의 이불을 살 수도 있는 돈이었고 보름치 식비로도 충분했고 낡은 밥솥 새 거로 바꿀 수도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욱 속상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2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 뒤 상대 차주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수리비가 얼마 안 나와서요. 남은 돈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생각했습니다. 수리비가 덜 나왔다고 저한테 남은 돈을 돌려줄 생각을 하다니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퇴근을 하고 마트에서 복숭아 한 상자를 사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가게 근처 카페에서 상대 차주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남은 돈 안 주셔도 되는데 돌려주신다고 하고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오는 길에 사왔어요. 어머,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거 수리하고 남은 돈이에요. 송금해 드릴까 하다가 만나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20여 분간 짧은 대화를 나눈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분이 일정이 있어서 가보셔야 한다고 했거든요.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요.
인사를 나누고 집에 가는 길 저는 여자분이 준 봉투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25만 원을 줬잖아요. 그런데 봉투에 그대로 2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잘못 줬나 싶어서 놀란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앞 범퍼 도색이 벗겨진 게 아니라 페인트가 묻은 거였더라고요. 그쪽 차에서 묻어나왔나 봐요. 정비소 사장님이 이런 건 솔직히 물파 사면 싹 지워진다길래 집에 있는 물파스로 지워보니까 말끔히 지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수리비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니,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예요. 수리비 안 썼으니까 돌려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제가 일이 있어서 이만 끊을게요. 아참, 복숭아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나쁜 마음으로 제게 돈 안 돌려주고 모른 척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 돌려주다니 본받아야 할 사람이었죠.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저는 기분 좋게 이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한 뒤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출금이라는 무게가 더해지니 삶의 원동력이 마구 생기더라고요. 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사간 집 근처에 유명한 정형외과를 다니시면서 금방 회복을 하셨고요. 이사를 하고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힘을 얻어서 학교 졸업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죠. 과제가 많고 어려워서 일과 병행하기 쉽지 않았는데 동생이 그때 저 공부 집중하라고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면서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대학교 꿈도 꿔본 적도 없던 제가 학사를 따다니 뭔가 묘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대견하더라고요.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제가 4학년 대학교를 마친 학사 학위가 인정이 되어서였을까요? 저는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 중에서도 직급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좀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면서 연봉도 조금 오르니 제 노력을 보상받는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안주하지 말자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죠. 저의 새로운 도전은 식당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저출산 시대라서 그런지 패밀리 레스토랑이 예전만큼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다니던 곳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한 해 또 한 해가 지날수록 문이 닫는 지점이 보이면서 괜히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했고 사업에 대한 욕심도 조금 있었고요. 일단은 초기 자본이 없으니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생각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서는 보통 직장까지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고 나갔거든요. 자동차를 타면 어쨌든 기름값이 나가니까요. 그런데 일을 쉬는 주말 중학교 동창의 결혼식이 있어서 오랜만에 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세차한 지 좀 되어서 전날 차 내부 정리를 하고 먼지도 털고 아침에는 주유하러 주유소 들렸다가 자동 세차도 했죠. 자동 세차 끝나고 물기까지 싹 닦고 주유소를 빠져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꾹 하고 차를 박았고 반동에 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 두 번째 교통사고였습니다. 방금 주유했는데 방금 세차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차에서 내려서 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당장 결혼식에 가야 하니까 차가 굴러가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차가 정말 살짝 박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제 차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어디 찌그러지지도 않았고 깨지지도 않았고 스크래치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원래 스크래치가 좀 있던 차라서 티도 안 날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저를 박은 상대차였습니다. 앞 범퍼가 조금 찌그러졌더라고요. 이걸 어쩌나 싶어서 차를 들여다보는 와중에 상대 차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 차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쪽 차 여기 앞 범퍼 찌그러졌네요. 수리를 맡기셔야겠는데요. 얘기를 하고 고개를 들어 상대차 줄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 교통사고 겪었던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엄청 착하신 상대차주 여자분을 만났고요. 그런데 두 번째 교통사고에서 만난 상대차주가 그때 그 여자분인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여자분이 잠깐 어리둥절해 하시더니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때 그 어머 그제서야 저도 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쵸? 맞죠? 그때 그분 맞죠? 와 진짜 신기하네. 너무 신기한 인연에 한참 놀라던 저희는 일단 서로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는 내내 너무 신기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 여자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몰팟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바로 수리 맡기로 갔어요. 요즘 자동차 보험 좋네요. 돈 많이 내는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 정말 괜찮으세요? 색 벗겨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워낙 차에 장기스가 많아서 티도 안 나요. 그래도 죄송한데 그럼 이번에는 제가 뭐라도 대접할게요.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저녁 살게요. 이렇게 그 여자분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 카페에서 만났을 때는 긴장되는 마음이 컸는데 이번에는 왠지 설레는 마음이 크더라고요. 이건 운명 아닌가 하는 요상한 생각도 들고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여자분은 제 뒤에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일식집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악범버 찌그러진 거는 수리 다 됐어요. 심한 게 아니라서 금방 해결됐어요. 보험으로 다 해결됐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같은 사람하고 두 번이나 교통사고 가 나란히요. 실은 저 살면서 교통사고 딱 두 번 나봤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이 다 그쪽이에요. 정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두 번 다 그쪽이에요. 이 신기한 인연에 여자분은 박수까지 쳐가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식사를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근처에 살면서 카페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요리에 대한 지식도 많고 관심도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양식과 일식을 좋아한다던 그녀는 혼자 레스토랑도 종종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요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얘기도 잘 통하고 입맛도 비슷한 것 같아서 더 신이 나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같은 동네에 사니까 알려주는 거라면서 동네 맛집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디는 뭐가 맛있고 어디는 뭐를 잘하고 여기는 언제 문을 열고 여기는 이런 메뉴가 있고 그 여자분도 엄청 신나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한 인연에 비슷한 관심사와 대화까지 잘 통한다니 이거 놓치면 안 되는 인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방금 말한 그 맛집 저랑 같이 가 주실래요? 네 같이요. 제가 이 동네에 친구가 없어서요. 다음에 같이 가주세요. 제가 살게요. 네 좋아요. 저도 맛있는 거 얻어먹으면 좋죠. 여자분은 흔쾌히 좋다고 했고 그날 이후 저희는 동네 맛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이 집 가면 다음에는 저 집 가고 다음엔 또 다른 집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죠. 알면 알수록 그 여자분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도 넓고 친절하고 밝고 장난스럽지만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진지하기도 한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번 정도 데이트 같은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한 후 저는 사랑스러운 그녀에게 고백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 알게 된 그녀는 더욱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무 중 사고를 당하셔서 식물인간이 되신 아버님이 계셨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을 간호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한 명 있었고요. 그녀인 제 여자친구가 가장 노릇을 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카페 매니저 일을 하면서 집에서는 소소하게 부업을 하면서 투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엄청 바쁘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치열한 인생에서 저를 선택해 주고 제게 애정을 쏟아준 것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어찌된 인연인지 여자친구와 저는 바라보는 미래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만의 가게를 차리는 것이 최종 목표였죠. 자연스레 저희는 함께 가게를 꾸리는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고 그렇게 위해서 점점 꿈을 구체화시키는 데 노력했습니다. 자본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어떤 가게를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혼자 고민했을 때는 막연하고 어렵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던 고민이었는데 여자친구와 함께하니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다. 같은 꿈을 꾼 저희는 함께하는 미래도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경제적인 요건이 문제였죠. 개인 사업을 꿈꾸는 저희에게 결혼식은 사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퇴출을 받아서 결혼식을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하면 적어도 3년 정도는 더 고생해야 할 텐데 이런 고민들에 가득 차 있던 날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여자친구의 선택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자친구의 결정대로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친한 지인 몇 명만 불러 소소한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후에도 한동안 저희는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는 다니던 레스토랑 일을 계속하면서 일주일에 2번 제가 제빵 학원에 다녔고 아내는 카페 일과 집에서 하던 부업을 계속 병행하면서 시간이 되는 날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즈음 저희가 꿈을 실현시키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가게를 드디어 꾸리게 된 거죠. 사실 저도 아내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할머니가 계셨고 동생과 함께 갖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편찮으신 아버지가 계셨고 사회초년생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꾸렸음에도 서로의 가족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장남, 장녀인 저희가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도전하지 않는다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준비했기에 더욱 자신이 있었고요.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그리고 배우자를 믿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직접 발품 팔아서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인테리어도 너무 비싸길래 반 정도는 거의 셀프로 모두 진행했고요. 식기류들 가구들도 도매점 돌아다니면서 구했습니다. 거의 한 달은 일도 못하고 매일 가게 인테리어하고 가구 사러 가고 식재료 거래처 알아보고 이랬던 것 같네요. 그렇게 피땀 눈물 흘리며 노력한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무하지 않게 저희의 결심이 헛되지 않게 저희는 저희의 꿈을 아주 성공적으로 실현시켰습니다. 오픈부터 너무 바쁜 가게 상황에 기뻐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안주하지 말자고 정신을 다잡으며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 2달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바쁜 가게 상황에 그때서야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믿고 찾아주신다는 사실이 기쁨을 넘어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저희는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그에 따른 성취감도 아주 컸습니다. 저와 아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신경 쓴 가게에서 직접 레시피를 개발해서 만든 메뉴를 손님들이 맛있게 드셔주는 모습을 볼 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맛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날은 꿈까지 좋은 꿈을 꿀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가게를 오픈하고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가게 운영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배달도 많이 들어오고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많이 있죠.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꽤 생겼고요. 요즘 아내와 저는 서로를 다독여줍니다. 항상 고생이 많다고 그래도 우리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살자고요. 아내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걸요. 2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메뉴 개발도 하고 손님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가게도 항상 말끔히 정돈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내와 아주 오랜만에 둘이 밖에서 맛있는 저녁과 함께 한잔했는데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2년 뒤에는 2호점을 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는 아주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그 꿈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맺어진 아주 특별한 인연이라고들 합니다. 저희 부부도 그 말에 100번 동감하고요. 솔직히 제가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 목표에 확신을 갖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제 가게를 운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내가 있었기에 아내와 함께 꿈을 꿨기에 목표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도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꿈을 꿔준 아내에게 고마울 따름이고 앞으로도 이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아내한테 정말 잘하고 살 겁니다. 그리고 제 동생 할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까지 소중한 제 가족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호강시켜 줄 거고요. 사랑하는 내 아내 은영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해서 멋진 남편이 될게. 당신 고생 안 하도록 내가 더 고생할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그리고 우리 내년에는 예쁜 아기도 낳아서 좋은 부모가 되자. 당신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고마워. 사랑해.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